오늘의 플러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으로 재직하셨던 진제일 금호공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뭔가 마지막으로 치닫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전반적인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손실들을 보면은 대략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손실을 이제 각국에서는 발표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추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손실이라 그러면은 사망뿐만 아니고 부상, 실종, 포로 이런 예. 걸 다 합쳐서 다시 전장에 투입할 수 없는 걸 손실이라 그럽니다. 네. 우크라이나 손실은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한 100만 명을 넘어서 107만 명이라 하고 있는데 이야.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이것도 보수적이다. 한 150만 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러시아군 손실은 BBC가 외주를 준 스페인의 이제 미디어 조널이라는 데서 그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로 기준으로 러시아군 손실은 한 6만 8천에서 9만 1천 명 사망을 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란 걸 생각할 때 사망자의 한 2배에서 4배까지 이제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네. 한 13만 명에서 27만 명이 지금 손실을 입었다. 그 중에서 한 10만 명 미만으로 죽었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걸 비교해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손실이 한 6배에서 12배 정도 많습니다. 예. 이렇게 손실 차이가 큰 이유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일어나다 보니 뭐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까지의 손실 규모가 합쳐진 건지 아니면 전쟁이 완벽하게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됐다라는 반증인 건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후자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의 화력이 엄청납니다. 항공기, 미사일, 포병이 엄청나고요. 예. 우크라이나 이제 포병이 포탄이 모자라 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빌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제 이 손실에서는 손실의 한 80%는 포병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포병 탄약이 한 5배에서 15배 정도로 소모가 많습니다. 예. 압도적으로 화력을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도 피해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탄약 소모량은 실제로 한 그 5배에서 15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손실 6배에서 12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타당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 탈령이 막 발생합니다. 네, 네. 그걸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은 탈령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10만 명을 넘었고요. 탄력명만요? 예. 그게 공식보다 훨씬 많다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상관이 이 사람이 탈령했다 이렇게 신고해야지 공식 접수가 되는 겁니다. 네. 접수된 게 10만 건을 넘었어요. 예.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검찰청 그 사이트를 폐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2달 동안 못 받았는데 예. 그 2달 전에가 이미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강력한 증거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시체를 교환합니다. 네. 서로 잡은 상대방 시체를 교환하는데 그 시체 교환 비율이 최근에 15대 1에서 16대 1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수치들은 이제 참고치거든요. 네. 참고치하고 추정치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전환과도 맞고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서 계속 응원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보도가 네.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실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은 이제 전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어디까지 지금 방어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전선은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간 크루스크 침공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쿠피안스크에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북쪽에 있는 게 쿠피안스크 지역인데 그게 이제 루안스크 전선이죠. 그 밑에 이제 도네스크 전선에 이제 포크롭스크가 네.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그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자포로지아하고 케르손은 이미 2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예. 끝나고 이제 강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고 강북에 있는 걸 철수하고 해가지고
있지만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자기가 클레임한 자기 땅이라 했던 땅이 중에서 북쪽에 아직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미소복된 지역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전황을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크루스크 지역에서는 처음에 이제 작년 8월달에 쭉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최대로 확보했던 땅에 그걸 100이라 그랬을 때 지금 한 36 정도로 줄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계속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력을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게 후방에 있는데요. 수미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투사를 합니다. 그 후방에 투사를 하는 것을 이제 러시아가 이제 보급로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를 이제 굉장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략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이제 굉장히 정예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특성이 그냥 숲풀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노출돼 있으니까 그래서 손실률이 다른 전선에 비해서 2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이 이제 중요하니까 정예병을 막 투입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러시아는 복잡한 도네츠크 전선에서 이걸 파괴하는 것보다 거기 쉬운 데 오니까 더 좋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조금 그런 형상이라 보면 됩니다. 약간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 보면 전쟁 전에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됐던 그 지역은 이제 그냥 러시아가 다 점령했다 이렇게 저희가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완전히 점령한 건 완전은 아니다. 전선이 상당히 이제 비선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제일 북쪽에 쿠피안스크 쪽에는 이제 오히려 그 러시아가 선언한 경계선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쪽에 들어왔고요. 밑에 이제 포크롭스 야르 같은 데는 아직 한참 회복을 못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거기는 공업지대고 광산지대가 굉장히 그 보호하기가 좋아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 싸웠거든요. 그걸 계속 뚫고 왔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코앞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전선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탈영병 그리고 사상자 숫자 손실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이거 뭐 서방의 지원 없으면 벌써 끝날 전쟁이었구나라는 생각마저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변화가 좀 있을까요?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요. 전쟁은 전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서방하고 러시아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러시아는 그 클라우즈비츠의 어떤 뭐랄까요 교리라 할까요 그거에 따라서 전쟁과 이 협상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이제 다른 정리를 쓰면은 정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전쟁이라는 것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협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서방에서는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그때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전쟁의 단절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이 러시아 쪽에서는 옛날에 소련도 그랬고 아마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교리는 전쟁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목적을 나중에 전쟁을 하다가도 회담을 해서 그걸 달성할 수 있으면 전쟁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시작됐다 해서 금방 타결되겠구나. 이건 서방의 생각이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 처음부터 협상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그렇군요. 협상이라는 카드를 생각하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아직 뭐 전쟁의 협상이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나서 영토 구획이 어떻게 달라질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크림반도 병합되기 전인 2014년 이전과 비교했었을 때 우크라이나 영토는 최종적으로 만약에 심하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한 20% 줄어들어 있고요. 현재 가장 전선에서 중요한 지역이 포크롭스크 지역입니다. 포크롭스크 지역을 이제 돌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그 요새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한 오중으로 요새를 쭉 했는데 그걸 이제 러시아군이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고 나면 이제 드네프로도 오데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요새를 우크라이나에 짓고는 있지만 방어선을 급하게 지었기 때문에 튼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금방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협상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 내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조금 있으면 저 다
다 이길 수 있는데 왜 협상하냐. 그래서 지금까지 20%를 확보했지만은 앞으로 지금까지 확보하면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지금 조금 편한 상태죠. 협상이 오히려 소극적일 수도 있는 거네요. 협상은 적극적인데요. 네. 자기 카드를 굉장히 좋으니까 여유 있게 하는 거죠. 네, 네, 네. 이미 트럼프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미 너무 카드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뉴스를 통해서만 우크라이나 전황을 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과 조금 다른 얘기도 해주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뭔가 러시아가 전세가 불리하고 군인들도 조달하기가 어렵고 탈영병들도 많아서 마지못해 이제 북한에까지 이제 손을 내민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군인 숫자도 모자라서 얘네가 막바지로 무리수까지 두는 거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숫자를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북한군은 왜 부른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정보 작전에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논란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 하고 제 블로그에 보면 이제 그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황과 전쟁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군은 지금 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좋고 뭐 그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 그리고 영토를 지금까지 뺏긴 것보다 훨씬 앞으로 금방 몇 달 안에 많이 뺏길 수 있다. 그런 그 티핑 포인트라 그러죠. 거기 와 있습니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북한군 상황도 그렇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뿐만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에 베트남까지 직접 방문해서 탄약을 비롯해서 포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렇게 저는 외신 통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럼 사실이 좀 다른가 보네요. 지금 러시아가 이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병기량을 이제 나토 국가, 나토에 32개 국가가 있거든요. 나토 국가의 전체 생산한 양과 이렇게 누가 독일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국 32개 나라가 전체 1년간 생산하는 양을 러시아는 3개월 만에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그 일반 산업 능력, 생산 능력, 풍부한 자원, 좋은 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물량전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뭐 그 2024년도죠. 뭐 포탄 빌리러 오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우스운 상황인데 그 정도로 유럽의 나토나 심지어 미국도 전쟁 준비 물자가 부족한 상태였죠. 어찌 보면 이 물량에 대해서 조기에 그것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러시아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번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쟁은 일찍부터 2023년, 22년부터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는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구축해 놓은 굉장히 강한 그 요새를 뚫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뭐 중요한 데서는 예를 들어 바흐무트 이런 데서는 10개월간 했고 우글레다르 같은 거는 한 15개월 동안 전쟁을 했고 그걸 뚫지 못하고 그런 어제 보면 바틀락 같은 데 딱딱 가려 있다가 이제 그걸 다 뚫은 거죠.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이 실질적인 참전을 안 했을 뿐이지 미국이 사실 군비 물자는 거의 전량 나토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러시아의 간접전이다 이렇게 해도 뭐 설명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이 그럼 결국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공식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선거 기간 중에도 자기 공약에도 그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멈춰야 된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고요. 모든 돈과 장비와 물자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C4ISR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백본 통신망이 스타링크가 제공해 줬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전쟁 뭐 깜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300km만 넘어가면은 300km, 400km 정도 가는 표적에 대해서는
위성으로 표적을 정보를 안 주면 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문제가 되는 한 300~400km 넘어가는데 표적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바로 뭐라 그러니까 이거는 서방에서 정보를 준 거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사실이죠. 네. 우크라이나는 그걸 소위 이네이블러라 그러거든요. 네.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되지만은 실제로는 GPS 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안에 그리고 교통 정보를 알려면 여기에 이제 통신사에서 그 실시간으로 서버에서 여러 운전자들 정보를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이네이블러죠. 우리한테는 네. 그냥 전화기 한 대지만은. 그런데 그게 이네이블러가 없으면은 우리 전화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미국이 제공해 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전쟁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몸만 우크라이나군이 간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박사님 말씀을 쭉 정리해서 듣고 보니까 이번에 러우 전쟁의 협상 테이블에 우크라이나가 빠지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면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너희 정권 교체를 하든지 이런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도 하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뭐 지지율 뭐 5%도 안 되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해줬는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사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니면 협상용 카드로 좀 강압적으로 얘기한 건지 어떻습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왜 협상 테이블에 못 들어오느냐 이 부분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에 넣으면은 굉장히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뒤끝이 있죠.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 그게 또 인간적이라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지 못하는 예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쿠바가 카스트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케네디하고 크루셰프하고 회담을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뭔가 쿠바에 있는 미사일을 빼가지고 다시 소련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쿠바에 그때 카스트로 대통령한테 물어보면은 반대하겠죠. 협상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닉슨하고 마오쩌둥이 그 회담을 할 때 72년도에 회담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대만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죠. 예. 그 사람한테 장개석한테 물어보면은 회담이 되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세요? 빼고 하는 거죠. 일단 예. 빼고 한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젤렌스키가 이제에 대해서 푸틴이 클레임을 걸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젤렌스키가 임기를 넘겨서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헌법에서는 1초도 임기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비상계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헌법을 법률로 지금 뒤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젤렌스키가 서명해놓고 나서 나중에 지킬라는데 이제 젤렌스키 말고 후임의 대통령 와가지고 이거 이 사람 옛날에 불법이 있다,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다시 또 회담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나 이야기는 하겠지만 서명은 이 사람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선거부터 해라. 그래서 선거해가지고 합법적인 대표를 세워라 이랬는데 이제 젤렌스키는 선거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러면 최종 서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교수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름대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종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정작 나름대로 기여했던 유럽은 아주 또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럼 당연히 유럽 국가들도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협상이 깨지거나 혹여나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또 손을 잡아서 또 다른 모색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런 움직임도 있죠. 이제 막 그 미넨 평화회담 이후에 끝나고 나서 이제 영국하고 독일하고 몇 나라가 파리에서 모여서 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17일이고 24일을 다시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루즈들의 모임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부르나요? 예, 루즈들의 모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러시아하고 회담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침략자 푸틴하고 안 한다. 뭐 이렇게 하고 푸틴은 지금 그 가지도 못해요. 다 여행하면 그 체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우디 같은 데서 하거든요. 그 ICJ 이렇게 가입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회담을 안 한다 했으니까 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뺐다고 또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리더십이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고 특히 이제 브뤼셀에 있는 EU 수뇌부들이 네. 약간 지도력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지금 이 통솔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전쟁에서 참 또 한 번 드러났던 게 분명 유럽에서는 나토라는 뭐 어떻게 보면 방위 체제가 있는데 이 나토가 생각보다 뭐 좀 유명무실해진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 힘을 못 쓰더라고요. 나토의 상황은 어떤지 특히 러시아군과 좀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나토는 본래 이제 러시아 전에 이제 소련이죠. 네. 소련에서 핵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해구산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 목적은 그때 전후에서 독일이 성장을 억제하고 네. 소련을 막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토가 그래도 냉전 때는 꽤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재래식 전력 필요 없으니까 감축 협정을 해가지고 군을 다 줄여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30몇 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나토가 미국에 의존한 체제가 된 거죠. 예. 나토는 지금도 수프림 코맨더 그러니까 가장 나토군 사령관은 항상 미군 사성장군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토 사무총장 해가지고 민간인들 모여서 이제 하는 기구인데 우리는 그 비서들 그룹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 자기가 결정권 있는 걸 이야기하지만 나토 구조를 우리가 보면은 그 미국이 이제 유럽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토 그래도 합쳐서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력도 떨어지고 뭐 군도 별로 없고 영국 같으면 7만 5천 명이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아마 여기 상황 경제장에 넣으면은 꽉 찰 정도일 겁니다. 네. 잠실 경기장에 넣으면은 자리가 비고 그러니까 좀 허습하죠. 네. 항공모함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지만은 예. 군이 얼마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나토가 러시아하고 대리전을 해서 진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병기고도 없고요. 그 병기가 있는 것들이 자기 방어할 정도로 부대가 있으면 편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편제 화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그거 정도 지금 간당간당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가장 가까웠던 폴란드는 그래도 우리나라한테 무기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네.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래도 좀 낫죠. 네. 다른 나라들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또 언론 통해서요. 러시아가 정식 군인도 아니고 뭐 죄수로 수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장에 보내주고 거기서 네가 성과 내면 뭐 석방해 주겠다 뭐 이런 사인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요. 또 예전에요. 그다음에 민간 그 군사 회사들 거기에 용병 써가지고 전쟁 수행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러시아도 군대 몇 명, 군인들 몇 명 없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건 또 사실과 다른가요? 아니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 네. 돈바스 지역의 사람들은 그 민병대들이 있었죠. 싸웠거든요. 예. 그 민병대나 그 와그너 그룹 같이 그 중군사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투력이 별로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은 도시 지역 작전은 그냥 개인이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정규전은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수단과 커넥트 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훈련과 이런 게 협조된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작전 수행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전문용어로는. 그걸 갖추려면은 군대 자체가 개인, 부대 그러니까 여러 재병 협동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건 정규군이 하는 거죠. 네. 그 정규군의 일부 죄수들을 썼습니다. 네. 죄수들이 썼는데 그분들은 이제 주로 앞에 보병으로 주로 싸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물론 다른 병과에도 갔을 건데 실제로 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살인자를 써가지고 기계열수를 써서 네. 이제
전투를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또 이웃에 있는 할머니를 죽여가지고 또 감옥에 갔는데 또 이 사람을 군대에 보내고 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엄청나게 처음부터 정교하게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훨씬 체계적으로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오늘 주제인 러우 전쟁보다는 좀 근원적인 이유일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91년도 냉전이 어떻게 보면 종식된 이후 소련은 그 당시 소련은 본인들의 의도하지 않던 어쩔 수 없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해체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쪽 축이 해체됐으면 나토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해체해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냉전이 종식되면서 지금 분란의 씨앗인 뭐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하겠다. 그 밑에 있는 조지아나 다른 데도 EU, 나토. 그래서 러시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마저도 서방 국가의 방위 체제 아래 들어가는 그런 불안한 요소를 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 나토는 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핵심적인 논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이제 독일을 통일할 때, 이제 그 미소 간에 고르바초프하고 이제 당시 부시 대통령하고 합의된 사항이 일단 그때 동독하고 서독이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는 동독이 이제 통일되니까 나토는 이제 그 라인에서 1인치도 동쪽으로 안 가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뭐 그 서명까지 한 건 아닌데 이미 다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다 사실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클린턴 들어와 가지고 살금살금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푸틴 대통령이 99년도 이제 대행하고 있고 이렇게 2000년도까지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을 했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한테 우리도 나토 가입하게 해달라 이야기했어요. 푸틴 스스로가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린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백지장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적이 없어지잖아요. 적이 없어진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무리하게 계속 유지한 겁니다. 그 유지한 목적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한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핵무기는 이제 ICBM이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을 쏘려면 ICBM을 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나토 지역에서 IRBM을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ICBM보다 IRBM이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ICBM은 날아온다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반면에 IRBM은 이제 중거리 핵무기라는데 가까이 쏘고 잡기도 힘들고 이제 능력도 좀 빠르고 그러니까 무기에 트랩을 하는데 시간을 안 들이고 이제 다른 데 많이 들이니까 굉장히 정교해지고 하니까 이게 위치상으로 거기에 이제 그 나토 지역에 많이 갖다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핵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죠. 그 코앞에서 쏘고 멀리 쏘야 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러시아도 IRBM을 가지고 그 유럽에 있는 핵무기를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완전히 핵전쟁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80년대에 반전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 때 INF라고 해가지고 중거리 핵무기 금지 협정을 맺었어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에 탈퇴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핵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건 솔트2 협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작년에 굉장히 고조됐는데 아마 인류 역사상 핵전쟁에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아마 작년 5월, 6월 그때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핵 위협 때문에 나토는 존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소련을 견제하는 목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나토가 자꾸 동진을 해서 러시아 국경에 접한 국가들마저도 나토 가입을 사실 유도하기도 하고 그들이 희망하기도 한 그런 모습이 이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게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2008년도부터 푸틴이 계속 요구를 했어요. 나토에 우크라이나하고 밑에 있는 조지아는 가입시키지 마라. 이제 남은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거 빼놓으면 다 이제 나토국으로 쌓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핀란드까지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세 뭐 중립국 수준이었던 것도 그랬으니까 이제 나토 동진 입장에서 보면은 나토가 엄청 도발적이었죠.
지금 이 나토 문제까지 여쭤봤던 이유가요. 이게 사실 러우 전쟁이 역사적 맥락을 보면 참 굴곡진 여러 가지 면들이 다 투영된 결과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드디어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데 예. 서로 신뢰하에서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협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카드 자체가 다른데. 네. 근데 그 협상을 시작했던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작을 했잖아요. 네. 시작한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분위기를 잘 만들고 칭찬해주고 솔직하자 이런 거 테이블 세팅을 잘 해놓은 거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음을 다 꺼버리고요. 그리고 네. 이 협상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협상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 간에 지난 3년간 전혀 대화가 없었거든요. 예. 그 대화의 장을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어찌 보면 카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네.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카드를 자기 내 문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미국 입장에서 그게 이제 장기판에 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 약소국의 운명이란 게 네. 장기판에 절인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말고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회의 선상에서 뭘 더 논의할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나토 가입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후에 이제 유럽이나 세계 안보 구도 이걸 이제 정리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서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만하자는 것도 하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도 우리 경제 제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하는 것이 러시아의 요청이 것이고 그것을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가 미국이 가진 카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꾸로입니다. 전혀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러시아는 그 경제 제재는 너 불법이니까 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안 풀어주면 네가 불법한 거다. 그리고 경제 제재 없어도 좀 경제 제재 안에서 잘 사니까 잘 별로 그러죠. 신경 안 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실제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트럼프가 거의 돌아버린 이유가 예. 이제 미국 쪽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기업을. 예. 러시아 비즈니스가 3천억 불 정도를 손해를 봤어요. 예. 그 3년 동안에. 그거를 계속 러시아 쪽에다가 이 협상 대표 중에 하나는 키릴로 드미트리가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던 친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거기서 뭐 고등학교부터 다녔으니까 네. 다 알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업에서 이 친구한테 계속 요청이 옵니다. 3천억 불을 손해 본 거예요. 러시아 시장을 철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제재를 좀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를 러시아가 이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못 들어온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드가 러시아가 더 많네요. 많죠. 그러니까 네. 이걸 언론에 보도하면은 협상이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카드라도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 굉장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전쟁을 수행했던 공간적인 곳은 우크라이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도 적지 않은 피해를 봤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전후 피해 복구 사업과 전쟁 보상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거는 누가 물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전쟁 보상금은 그 모든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진 쪽이 뭡니다. 진 쪽이. 예. 그럼 미국이 무는 거예요? 미국하고 EU하고 물어야 되겠죠. 어떤 게 이제 그 보상금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것도 물어야 되고요. 네. 이제 그까지는 지금 논의 시작도 안 했을 시작도 겁니다. 안 했지만. 예, 시작도 네. 안 하고 지금 논의 구조는 이제 지금 아젠다 세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패러랄 미팅이 쭉 일어날 겁니다. 네. 분야별로 이제 회의팀이 협상이 까고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지키하고 우리가 뭐 학회하듯이 이제 그렇게 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젠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종전을 하려면은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모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전범이 뭔지 이런 거 다 따지거든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걸 많이 다른 게 나오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현재로는 이제 우선순위를 쭉 정해놓고 네.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먼저 하고 예. 나중에 이제 그거는 좀 시간 지나면서 해결하자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할 공산이 크죠.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 금액하고 보상금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미국도 여기에서 나름대로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의 손해 보는 건 아유 우리가 오판했네요. 아니면 우리가 원래 이건 감내해야 되죠. 이렇게 그냥 빠질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미국의 군비 지출은 어떻게 되는 거며 또 러시아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그 미국 기업들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철수했거든요. 네. 형식은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없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특히 이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예치해 놓은 것은 이제 컨스피게이트 그러니까 동결을 하고 압수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사실은 그 자해 행위였는데요. 네. 서방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피해를 본 그런 건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따지는 일은 거의 전범 재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동안에 일어났던 것에 이제 부추겼던 사람들에서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각국의 국내 정치에서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서 무엇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문제까지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토리아 눌랜드를 전범 재판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네. 미국이 받아줄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선 금융 제재를 했다 하더라도 경제는 잘 굴러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해외 자산 그리고 해외 선박들까지도 뭐 압류하고 그렇죠. 뭐 했던 예. 일들은 있잖아요. 그건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이제 지금 러시아가 뭐 전쟁에 졌다 그러면은 찍소리 못 하고 네. 끝날 건데 지금 네. 러시아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돌려줘야 될 겁니다. 예. 야, 이게 생각보다 진짜 복잡다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선입견하고는 상당히 많은 형태로 그렇습니다. 달리 결론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저희가 종합했을 땐 이런 우려마저도 있습니다. 크림반도 병합도 그랬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체첸 사태도 그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선 슬금슬금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미국이 조금 힘이 빠졌을 시점이라든가 뭔가 관여를 덜 할 것 같은 타이밍에 슬슬 넘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봐봐 우리가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땅도 러시아 입장에선 수복했잖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야, 이제 조지아로 넘어가 볼까? 아니면 이제 어디로 가볼까? 또 이런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그 결론이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특히 유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근원을 따지면 약간 그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조지아 사태나 체첸 전쟁도 사실 지금 문 닫은 USAID를 통해서 이렇게 서방에서 부추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죠.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어째 보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외교 정책하는 뭐 전문 저널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나라로 보지 않고요. 가스 스테이션을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주유소, 나라 인치하는 주유소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원을 먹고 싶은 거죠. 예. 자원을 먹고 싶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안에 이제 브라이버리 부패 구조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올리가크를 장악하고 실제로 90년도에 그랬어요. 네. 그걸 푸틴이가 다 정리해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다시 이제 좀 잘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끊임없이 소련이 망한 뒤에 약해진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네. 안에서 뭐 민주주의를 탄압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체첸이 대표적으로 2번 전쟁을 했거든요. 네. 지금 체첸군이 가장 잘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첸이 2번 전쟁을 하면 엄청나게 열심히 싸웠거든요. 러시아도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런데 이걸 나중에 보니까 전쟁 끝날 때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서방이 네. 손 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았구나를 그때 알은 거예요. 지금도 젤렌스키도
서방에서 대준다 그래가지고 철없이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자기 국민들 몇천만 명 도망가고 백 몇십만 명 죽고 이런 일을 만약에 똑똑했으면 이걸 안 했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국가 경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전쟁에 대해서는 네. 우리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냥 복잡한 요소 다 빼고요. 예. 러시아가 종전 조건으로 딱 나는 이거 원한다라고 처음 회의 테이블에 그냥 아무 제약 조건 없이 제시한다면 어떤 거 제시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뭐 지금 거의 모든 걸 다 요청할 겁니다. 일단 나토 문제, 그리고 이제 안보 구도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제재 해제를 누가 하느냐 논의를 했지만 어쨌든 네. 제재 해제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앞으로 이제 이런 걸 뭐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사우디에서 했던 제일 첫 번째 아젠다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젠다가 서로 간에 대사관을 복원하는 문제, 네. 그 안에 직원 수 몇 명 두는 문제거든요. 네. 그게 뭔가 하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 좀 시청자분한테 재미있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예. CIA 요원하고 예. 그 SBR 요원, 예. 러시아 해외정보국 예. 요원 각각 몇 명 배치할 것인지 논의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표면으로는 뭐 대사관 직원 문제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 너그 스파이를 몇 명씩 인정할 건지 지금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서로 문 닫고 잡아가고 이런 일이 그렇죠. 발생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 클리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뭔가니까 제일 처음에 두 나라가 국교를 맺을 때 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대사관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직원 수를 왜 이야기하는 거니까 스파이 수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스파이를 몇 명으로 할 거냐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처음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뭐 끝도 없이 많지만은 지금 어디까지인지 는 지금 짐작할 수 없습니다. 네. 하긴 대사관에 우리 무관이라고 하죠. 군이나 정보부 출신들이 다 해외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무관은 이제 인정해 준 예, 군 그렇죠. 그거고 그 외에 이제 또 요원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말고도. 우리 같은 국정원 직원들을 예. 외교관으로 가장해서 보내겠죠. 예. 미국에 또 우리 광화문에 가보면 있죠. 엄청 크잖아요. 예. 거의 뭐 거의 한 80%는 CIA 요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나토 해체도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오. 예. 트럼프는 이 나토 해체 왠지 희망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 나토 해체는 당분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5년 10년을 두고 서서히 미국이 빠지는 식으로 지금 첫 번째 단계로서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리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GDP 몇 프로 5%로 이야기하는데 5%는 힘들 거고 2%를 지금 못 넘어오고 있으니까 한 3.5%까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늘리고 네. 미국은 슬슬 빠지는 식으로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땅을 점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땅은 마치 뭐 신생 독립국처럼 그레이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 영토로 병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땅이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우크라이나 본래 고유의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뺏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땅은 러시아 땅이었고요. 우크라이나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키예프 서쪽입니다. 서쪽인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땅, 갈리치아 지방은 폴란드 땅이었어요. 네. 소련이 이제 2차 대전 전성국이 되면서 그 폴란드 땅의 일부를 소련 입장에서 받은 거고 네. 그게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때가 그 91년 독립하기 전까지 국가가 한 번도 없었던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독립하면서 크림을 비롯해서 굉장히 광활한 땅을 받아버린 거죠. 예. 그 소련이 혼란한 틈을 타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질문은 머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참 불난집에 이런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혹시 우리 기업들도 뭔가 참여를 하게 될까요?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너희 돈으로 해라 그럴 겁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자체가 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종전 상황이 복잡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다 연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한테 무슨 기여했다고 우리한테 기여를 주려면 우리가 50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기를 준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가겠죠. 만약에 자기네들이 그걸 뭘 하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래프트 픽 할 때 뭐 그걸 장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그걸 우리한테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건 되게 복잡한 이야기고 그냥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우리가 하려면 굉장히 시나리오를 종전 이후의 모습을 다양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면 오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제일 금호공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